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지도를 보시면 북위 20도와 북위 40도 사이에 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유엔에서 문화를 설명하고 문명을 얘기하는 것과 정의하는 것과 이제 제가 정의하고자 하는 방식에 좀 방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명 혹은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환경과 인간, 그러니까 환경, 자연과 인문 환경에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하려고 하였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모든 결과물을 저는 문명 혹은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지역의 4대 문명이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됐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3500년에서 3000년 전입니다.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이상 전에 발생한 문명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맞닿는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두 개의 강이 맞닿는 곳이니까 육지에서 나오는 많은 유기물들이 강을 통해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많은 유기물들을 이렇게 축적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더 생산이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계획적인 농사를 통해서 그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먹고 남을 정도의 생산물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때 주된 농작물은 밀이었습니다. 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빵의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들이 빵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자를 사용한 인류 최초의 문명이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작은 조각칼로 이렇게 파낸 듯한 문자, 이런 문자들, 쇠기 문자들, 이런 문자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기록이 가능한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이다. 기록이 가능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문자가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부라비 법전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법의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 형태, 그러니까 체제를 갖춰서 여기에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전체 집단이 뭔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 지금의 이집트 지역이고요. 기원전 약 3200년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특성을 발견하셨나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랬는데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이 됩니다.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다는 건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계산이었을 겁니다. 언제 물이 차올라오고 언제 물이 빠지는가를 기록하였겠죠. 그걸 통해서 정기적 범람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성 폭우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느 계절에 비가 내린다라는 걸 통해서 범람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할까요?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쯤 집을 져야 이 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거 공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홍수가 한번 지나가고 난 자리가 더 비옥하다는 것도 알게 됐을 것이고요.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인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먼저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명은 현대 서구 문명이라든가 중동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두 지역, 두 문명권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를 들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쪽은 불규칙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일강은 어떻다고 그랬죠? 규칙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불규칙하다라면 예상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어떤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자연 환경을 실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좀 더 치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적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성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호전적이고 또 비관주의적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의 어떤 제한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으면 뭐 신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내세관에 있어서도 현세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도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매우 두려운 존재로서 인식이 됐겠죠. 그리고 예술적인 면도 좀 더 이러한 그 자연 환경적인 면을 예술에서도 그대로 수용을 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유사성입니다.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윤리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엇과도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국가적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라든가 어떻게 해야 인간적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억압과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할까요? 국가적 체제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어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제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 의대를 행한다든가 뭐 그런 계층이 발달을 했겠죠.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에다 물을 대려면 뭔가 수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관계시설이 발달을 하게 되죠. 아까 이집트에서 봤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학적 발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길을 어떻게 돌려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과학도 발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는, 그렇게 하면서 거대 국가로 성장하는
이러한 공통점들을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발생한 인더스 문명과 중국 황하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 지역은 항해술이 발달됐습니다. 배를 통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원전인데도 불구하고 큰 배를 제작해서 바다로 이렇게 무역도 하고 이주도 하고 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파키스탄, 인도 펀자브 일대에서 인더스 문명이 발생했는데, 파키스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로 하면 인도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 들어온 아시아인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김수로 왕의 부인인 인도 아유타국의 포항 같은 경우도 바로 육지로 배길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죠. 그때의 그 당시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없었겠죠. 다 인도입니다. 오늘날의 이름으로 인도고요.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이쪽 지역을 인식했다고 했죠? 천축국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 5개의 천축국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파키스탄은 아마 서천축국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지역들이. 그러나 인더스 문명이 발생하던 당시 이 BC 2500년경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강수량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하 문명은 역시 황하강 유역에서 발생을 하죠. 인더스강, 황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대 문명이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근방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고, 그리고 우리가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고, 인더스강에서 인도 문명, 그리고 황하강 유역에서 황하 문명인 중국 문명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하 문명의 경우에는 사막과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른 지역들하고는 이렇게 그 장벽처럼 막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은 좀 결을 달리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냐면은 이 세 개의 문명은 서양의 문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황하의 문명은 말 그대로 아시아적 문명이다. 뭐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하의 홍수와 범람으로 여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누르 황자에다가 큰 물 이름 하자. 그래서 이제 황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누런 큰 물길이었다. 뭐 이런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길을 통해서 내륙에 있는 많은 유기물들이 또 이렇게 함께 쓸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겠죠. 역시 황하 문명 역시 관계 치수가 중요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한 어떤 수학이라든가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우리 4대 문명 발상지에 공통점들이 나타나겠죠. 이게 다 지리적 이유와 기후적 요인이었을 겁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위도로 본다면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또 기후적으로 보면
강수량이 더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 네 지역이 공통적으로 다 강변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들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자, 농사가 잘 된 지역, 농사가 잘 돼야 잉여 생산물이 생겼을 것이고요.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이제는 상업적 거래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농사를 져야 되는 사람과 이들을 부리는 사람, 뭐 이런 계층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이러한 그룹들이 더 커지고 커져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 바로 4대 문명 발상 지역의 공통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치수를 위한 수학과 과학이 발달했다. 잉여 생산을 통한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그 4대 문명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봤고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어서 수메르인들을 빼놓고는 또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의 나라 이라크, 그들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들 강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석쇠를 구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석쇠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흙벽돌로다가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뭐 그런 어떤 건축술에서의 그 특성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신을 숭배한다고 했는데, 특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매우 불규칙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언제 비가 올는지 홍수가 닥쳤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의 조화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자연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신전을 져서 신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신을 숭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애니미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만물의 모든 사물에는 그 정령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해에도 신이 있고 달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을 신전을 많이 짓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그 종교적 건축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특성으로는 어떠냐면은 장방형, 그러니까 전체 건물은 이렇게 네모난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가운데에는 중정, 가운데에는 정원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못도 있고 분수대도 있는 뭐 그런 정원들을 상상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낸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건축의 특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기인한다라고 했습니까? 다 기후적 여건,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건축 양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메르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수메르라는 말 자체는 머리가 검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머리가 검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 수메르인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 발달시킨 것이 바로 첫 번째 문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수메르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땅을 이라크라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지역에 결국
각 도시의 지배자들은 각각의 신을 뒀고, 그러니까 신의 종류가 대단히 많았겠네요. 인물상은 크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조각상 안에는 신이 깃들어 있더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지만 돌에도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 애니미즘에 대한 생각이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눈은 그 어둠과 밝음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로부터 오는 나쁜 기운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승의 눈도 크죠. 왕방울 눈이죠.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르 지역의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이제 이들이 어떻게 그 관계 시설을 잘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이 있다면 이쪽에는 항구가 있고 이쪽에 운하가 있는데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럼 이 강의 물기를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이 성곽 안에서 쓸 수 있는 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씨름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유물이 BC 2400년경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때에도 이렇게 씨름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손이 보이시죠? 손에 요 부분, 좀 헝겊처럼 생긴 부분. 우리나라의 씨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의 씨름이라든가 우리 몽골의 씨름이라든가 일본의 씨름인 스모 이런 것들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의 씨름 모습보다는 현재 우리의 씨름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게 바로 수메드인들의 이런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어떤 그 유사성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믿진 마시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문화라는 것이 그냥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유사성 찾으려고 한다면 이런 유사성이 보이더라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어순이 같다라는 겁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같다. 그러니까 이건 기수사, 서수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냐, 1, 2, 3, 4냐 이런 거겠죠. 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애벌빨래라든가 애벌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애벌이라는 건 첫 번째 한다 이런 뜻이죠. 아시빨래 처음이다 이런 거죠. 첫 번째 이러한 것들의 아스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또는 아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언어적 유사성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의 사투리에서 아이를 라는 거죠. 애로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이, 아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유사성, 아이를 가리킨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 유사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종교적 특성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세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모셨다. 이런 것이고요. 점성술도 발달했다. 우리도 이제 별이 떨어지면 큰 인물이 죽었느니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은 새로운 큰 인물이 탄생했느니 이렇게 믿어왔었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것 중엔 뭐 이런 부분이 좀 큽니다. 창세기하고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길가메시의 이 서사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이러한 종교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뭐 중간중간만 한번 볼까요? 영웅의 성격은 어떻다? 의롭다, 의롭다. 영웅의 이름은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노아의 방주가 나와서 노아였고 오트나 피쉬팀 뭐 이런 이름이 달랐고요. 배의 높이는 여러 층이다라고 했는데 3층, 뭐 여러 층이다라고 했는데 6층. 뭐 창문틀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다른 승선자들, 모든 종류의 동물,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종교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오랜 그 인류의 어떤 문화적 축적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종교를 발생시킨 뭐 그러한 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리나라의 그 견우직녀 이야기와 또 매우 유사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인나하고 두무지의 얘기가 견우직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이고요. 두무지는 양치. 근데 우리도 이제 목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런 어떤 유사성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콩쥐파츠의 경우는 어땠죠? 베트남은 덤과 까미의 이야기였고, 중국 묘족은 오로와 오도의 이야기였고, 인도네시아는 뭐 마늘과 양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도 이렇게 유사성들을 갖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보편적인 그런 그 성품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메르인들이 점성술이 발달되었다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태음력과 60진법을 사용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어떤 그 시간을 계산하는 설계가 이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시대에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의 문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사조가 이집트에서 출발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의 불사조가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적인 뭐 특성 뭐 있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쪽 지역에 이제 그 이슬람교가 많이 있겠죠. 자, 이집트 문명은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폐쇄적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통일 국가를 유지했다. 그리고 수학, 과학, 미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를 여행하게 될 때 뭐 팁입니다. 뭐 악수에 대한 것이라든가, 뭐 여성에게 말을 걸지 않아야 된다. 두 손가락을 마주치는 제스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이거는 또 이 나라에서 남녀의 동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제스처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은 불결한 손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뒷처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뭐 이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8번째 꽃선물 하는 것. 뭐 병문안에 한다든가 결혼식이 아니면
꽃을 선물하는 것은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아무 때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며칠 기념으로 꽃을 주고 그랬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자에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서울의 어떤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해서 자살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을 폭행하지 않았다.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건 아주 크나큰 죄악 같습니다. 이 시간에 비로소 여러분과 함께 돌아가신 경비원 아저씨의 명복을 같이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비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그러니까 개방적이라는 것은 이쪽 지역은 예상할 수가 없었고 변화가 많았고, 이집트 지역은 좀 폐쇄적이었다. 현세적인데 반해서 내세적이다. 이렇게 비슷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태음력을 사용했고 이렇게 태양력을 사용했고, 이게 거의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매우 불규칙했고 나일 강역은 매우 규칙적이었다라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더스 문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문명을 좀 깊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좀 특징적인 것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힌두와 불교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인도 지역은 힌두교입니다. 힌두와 불교는 매우 유사한데, 재미있는 그 노래가 하나 있어서 그것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인데,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그네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그네를 타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널뛰기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널뛰기는 주로 여성들의 놀이죠. 그러니까 널을 뛰면서 담장 밖으로 여성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는 게, 동네 총각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널뛰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네를 뛴다는 것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춘향전에 나타나는 춘향이 이몽룡을 만나는 것도 여하튼 그네를 통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의 유관순이라고 얘기하는 락슈미바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군과 싸운 여성 독립운동가인데요. 이러한 그 여성들의 역할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가면 증자매도 역시 중국 한나라를 상대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싸웠던 여전사들이, 그래서 증자매 거리도 있고 증자매 대학도 있고 이렇습니다. 혹시 이제 베트남을 하노이 쪽을 좀 여행을 하신다면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하에 대한 얘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천에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 황천은 어디냐? 바로 죽은 사람이 산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황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뜻하는 그 색깔을 황토색, 이거 중앙을 뜻하는 색깔이기도 하죠. 아주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오방색에서 그런 것도 황하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안양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기도에 있는 안양은 길량자니까 한자는 다르죠. 여하튼 이 지역이 그러나 예전에는 어땠느냐, 이런 지역이 있다고 나타납니다. 봄볕은 밝고 웃겨진 풀과 나무 파릇파릇 자라나네. 산새들 울음소리 반갑게 울리는데 우리 모두 봄 약천하 캐러가세. 이런 노래를 불릴 정도의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의 상태로서 옛날을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이 어땠을까라는 것은 지금과 같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지점에서 상상을 해야 그곳의 모양이 온전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 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